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여러분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요 세 계산 구조는 여러분이 꼭 좀 일단은 뭐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 이 위에 전개되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출발점이 뭐냐? 양도가액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도가액.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어디서 출발한다고? 양도가액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당초 취득한 가액이 있겠죠, 여러분. 취득가액. 그 다음에 취득한 이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이거를 양도차익이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요 양도차익은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 양도세 첫 번째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 그림을 그렸었죠, 여러분. 이때에 그림을 그리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그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결국은 양도차익이 나와야 됩니다. 양도차익인 거죠. 이때에 요 양도차익은 어디에서 여러분?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금을 뺀 금액이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처음 말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냐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 그러면 여러분 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십니다. 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특별 공제에 대응되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필요합니다. 드디어 과표가 나오네요, 여러분. 모든 조세는 여러분 과표가 나면 과표에다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조세는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 하는 거다 그러면 산출세는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과세산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요 양도소득세는 결국은 양도차익이 나면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고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는 거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 금에서 특별 공제되는 기본 공제를 차감해서 뭐가 나오면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외울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 항상 양도차익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얘가 나와야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양도차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나온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여기서 다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 과세 표현하고 여기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외웁니다. 차장금기 과세산 요런 형태로 외우는 거죠.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 우리 보시면 양도가액이 나오면 제일 먼저 양도가액이 나오면 여기서 뭘 뺀 거죠?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거죠. 필요 경비를 빼서 나온 금액이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이 된 거죠. 여기서 뭘 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서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 나온 거죠. 여기서 뭘 빼는 거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뭐가 나오죠? 과표가 나오죠. 그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여러분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는 어떻게 하죠? 구분하여 무슨 과세한다면 분류과세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분류과세랍니다 여러분. 용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뭐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렇게 그래서 소득세는 몇 가지로 구분하고 여러분 세 가지 어떻게 외우죠 여러분 종태양 앞글자 따서 종태양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분류과세한다. 용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소득세는 몇 가지로 분류하라고요? 세 가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세. 그래서 뭐 저 같으면 이렇게 외우죠. 종태양, 소득세는 종태양,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다시 6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앞글자 써봐 여러분.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외웠던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단순하다, 복잡해도 더럽게 복잡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자 직접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세무사한테 적극적으로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몇억 원의 부동산 양도해서 여러분이 세무사한테 주는 돈 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맡기십시오. 괜히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겠다고 세무사한테 줄 돈을 아끼려고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이걸 저한테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쉬는 시간 되면 이런 거 들고 와서 저한테 이거 양도소득세 계산하더라면 뭐 계산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이거 딱 앉아서 돗자리 잡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따져봤는데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저도 전화 받고 확인하고 문자 보고 뭐 SNS도 좀 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거 해줍니까 못해줍니까? 못해주죠. 이거 쉬는 시간에 들고 와서 저보고 계산해달라는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라는 것을 여러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 대신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치기, 양장, 양양양 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양치기, 양장, 양양양양양 이렇게 외우는 분들 계신데 그거보다는 저희나 차장, 금기, 과세상 여기까지가 다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또는 세액 감면 여기다가 가산세를 더하고 여기다가 다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양도세 납부세액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못 들더라도 여러분 여기 산출세 계산까지는 꼭 좀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이때 여러분 여기서 요 계산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여러분 양도책입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양도책.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양도책을 계산을 잘못하면 여러분 나머지 장기부채불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세율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책인데 이 양도책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구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양도책을 계산하는 방법 원칙은 뭐냐? 원칙 뭘로 계산하라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양도책은 원칙 뭘로 계산한다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실지거래가액이 뭐냐? 여러분 뭐 실지거래가에서 의미만 봐도 딱 알죠. 그래서 양도자와 양수자 누구죠? 매매 당사자죠. 양도자, 양수는 매매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매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걸 뭐라 한다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세는 원칙 뭘로 계산하려면 실지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지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실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도책을 뭘로 계산하는 것은 실지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은 실지거래가로 계산하는 말은 여러분 항상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증빙서류를 통해서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입증해야 된다. 증빙서류를 통해서 이 실가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증빙서류를 통해서 실지거래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입증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금액이 발생했다는 걸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증빙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증빙서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매매계약서죠, 뭐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증빙서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매계약서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당시 여러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한 장. 이게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당시 매매계약서 하나, 양도 당시 매매, 시험이 파는 거죠.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당초 취득할 때의 취득할 당시의 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 외에 이제 우리 관련 지출 증빙 서류라든지 또는 뭐 금융거래 증명 서류, 금융거래 서류를 통해서 증명 서류가 있는 거죠. 이걸 입증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뭘로 계산하는 것은 실질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하는 것은 실질거래 양도세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는 있어. 근데 과거에 취득한 당시 매매계약서는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당초 취득할 때 매매가서 분명히 내가 장롱에 집어넣은 것 같아. 장롱을 찾아와도 없어요, 여러분. 아, 지금은 장롱이란 말을 사용 안 하나? 예. 옛날 사람이네요. 그래서 어느 취득 당시 매매가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자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양도자가 어느 당시 여러분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잖아요. 예외 규정이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 우리 법에 따라서 매매사례가에 그다음에 두 번째, 감정가액의 평균에 그것도 없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할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매감환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감환 그리고 이건 순서입니다. 적용 순서.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고.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혹시 감정평가계에 감정가액이 있느냐? 그 감정가액 평균에 있다. 그걸 사용하라.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때는 뭐로 간다? 그러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환산 취득가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히 세무서장입니다. 양도자가 아니라. 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정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가 여러분 추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추계조사는 항상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계조사는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양도자란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추계조사 결정입니다. 이때 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면은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 그럼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것이고요.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럼 그때는 역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감정가액도 없다. 그때는 환산 취득가액이고요. 이때는 환산 취득가액 그때는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액 때는 양도가액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글자로 취득가액만 환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 양도가액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 뭐로 간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뭐죠, 여러분? 매감환인데에 반해서 여러분 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어 뭐 할 때는 여러분 추계조사할 때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 여기는 매감환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뭐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기준시가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즉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절대 매감환으로 끝나고 뭐가 못 나오죠? 여러분 여기는 기준시가가 못 나옵니다. 여기는 기준시가 못 나와요. 기준시가는 오로지 언제 때만 추계조사할 때만 기준시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추계조사일 때의 의미와 양도자 취득 당시 실질가를 확인할 수 없다. 이걸 구분을 안 하니까 어떨 때는 기준시가가 나오면 안 되고 어떨 때는 기준시가가 나온다. 헷갈려 죽겠다.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요 구분 자체를 못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자가 취득할 당시 여러분 취득할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 뭐가 여러분 매감환이고 뭐는 없다 그러면 기준시가는 없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누가 세무서장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여기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둘 중에 하나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어. 무슨 방법 사용할 때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는 이때의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여기 매감 한 외에 뭐가 있다면 기준시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양도책은 여러분, 양도책은 실지 거래가로 양도책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예. 이때 그러면 기본인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책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 그러면 실지 거래가 양도책은 여러분, 실지 양도가에서 여러분, 실제 필요 경비를 뺀 거죠, 여러분. 실제 필요 경비. 이것이 바로 실지 거래가 양도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다 실가는 실지 거래 뭘로 계산하는 얘기 여러분 실가라는 실지 거래가 양도가에서 실지 거래 필요를 뺀 금액이 바로 실지 거래가 양도책이죠.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요 실제 필요 경비의 범위가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별표에서 얘기해. 실제 필요 경비의 범위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 필요 경비, 실제 양도 다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이때 여러분, 요 실제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뭐 여러분? 실질 취득가예요.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뭐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 뭐 여러분?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죠, 여러분. 양도비. 그래서 바로 실질 필요 경비는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한 거죠. 여러분 더한 금액을 실질 필요 경비를 하는 것이고 요 실질 필요 경비를 실질 양도해서 차감한 것이 바로 뭐다? 실질 거래가 양도책이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바로 요 실질 필요 경비 이 범위가 아주 시험에 중요한 범위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뭐하는 단계죠, 여러분? 보유 단계죠. 보유 단계. 특히 여러분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 뭐라 하냐면 여러분 수선비랍니다. 수선비랍니다.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뭐라 한다, 여러분? 수선비라는 거죠. 그럼 이때에 이 수선비는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 여기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절대적 기준 금액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해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거를 우리가 뭘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바로 자본적 지출에 그러는 거고요. 자본적 지출에 그러는 거고 요 상대적 중요성이 작은 것 이걸 바로 뭘 하냐면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렇게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선비라 하는데 그 수선비는 상대적 중요성의 크기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래 자본적 지출액이다 수익적 지출액이다 이걸 구분해서 구분 실익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구분 실익은 바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여러분. 그래서 뭘로 분류가 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 필요금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 필요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게 차이점, 여러분.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은 실질 양도해서 차감 발생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만 뭘로 분류가 되면 수익적 지출로 분류가 되면 이때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에 그러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양도자 입장에서 당연히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를 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고 필요경비가 인정이 됨으로써 실제 필요경비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실질거래 양도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들겠죠. 그러면 거꾸로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자본적 지출액보다는 뭘로? 수익적 지출로 분류를 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가 되는 양도책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겠죠. 이게 바로 양도자와 과세권자인 세무서장 간에 가장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양도소득세 잘못 계산했다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야 네가 양도자 계산한 양도소득세 인정을 못하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 바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양도자는 뭘로 분류를 했는데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했는데 세무서는 이거를 수익적 지출액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양도소득세 달라지죠. 그래서 실무 나가시면 여기서 가장 과세권자와 마찰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실무 나가셨을 때 내가 어떤 특정한 수선비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를 할 것이냐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할 거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때에 바로 요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됐을 때는 여러분 또는 수익적 지출액 요런 미리 세무서에 한번 확인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세무서에 전화 거셔갖고 납세제에 관한 세무서에 전화 걸어갖고 내가 이러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에 분류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 물어보면 그런 건 가르쳐줘요. 세무서에서. 직접 양도세를 절대 계산을 해주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것일 때 자본적 지출로 분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것은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받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양도세 과속 신고 납부돼서 가산세를 두들겨 맞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실제 취득가액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실제 취득가액이라면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이죠.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 매입했다 그러면 이때는 매입가액이 되는 거고요. 건물을 뭐 했다 그러면 신축했다. 건물을 뭐 했을 때 여러분 신축했다. 그때는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건설 원가가 되는 거고요. 또는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서 취득했다.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무상 취득했다. 그때는 뭐 취득 당시 시가 이렇게 세 가지 분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매입가액이 되거나 건설 원가가 되거나 또는 취득 당시 시가 이 셋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입가액이나 건설 원가나 취득 당시 시가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취득세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실질 취득가액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질 취득가액 기본은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 또는 뭐 여러분 취득 당시 시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죠. 엔드가 아니라 뭐 여러분 또는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취득 당시 시가 이렇게 셋 중에 있는 거 여기다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이 되죠. 다만 여러분 여기 나머지 여러분 포함 대상과 그다음에 제외 대상이 있죠,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나중에 본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포함 대상이 있고 여러분, 특히 뭐가 있고 여러분, 제외 대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외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는 여러분 얘들은 무슨 대상이고 포함 대상이고 여러분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라든지 또는 면세 전형이나 표시 잔존자에 따라서 납부하면 여러분 뭐 부가가치세는 포함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표에서 지적공산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종금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특히 우리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3개 아주 중요하죠. 자, 양도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 그 자산은 감가상각비 밑줄 하나 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에 밑줄 하나 해놓고 여러분 얘들은 둘 다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 것들이죠. 양도 자산에 대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에서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 학계에서 여러분 화폐 시간 가치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즉 현가, 내가 개념을 배우셨을 거죠, 여러분. 그때에 그러한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액은 일단은 양도 소득세 때 필요금으로 산입합니다. 근데 이렇게 필요금을 잡은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액을 각 과세기간에 자 여기 밑줄 여러분 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봐요. 여러분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세. 여러분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종태양 이렇게 외우셨죠? 여러분 자, 이때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세. 우리 지금 뭐 계산하는 거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로 잡았는데 인정해 줬는데 이게 종합소득세 여러분 그러면 이때 종합소득세는 다시 소득의 원천 유예돼서 이배사근연기 기억나시나요? 이가 뭐죠? 이자소득, 배가 배당소득, 사가 뭐죠? 사업소득, 근이 뭐죠? 근로소득, 연이 뭐죠? 연금소득, 기가 뭐죠? 기타소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글자 따서 이배사근연기 이렇게 외우셨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를 잡았는데 사업소득이라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또다시 필요로 산입했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도 필요를 잡았는데 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로 산입하면은 무슨 공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중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중공제가 되면 절대 이중공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 때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가에서 필요금을 인정을 했는데 그놈을 종합소득세 계산 또다시 필요금비를 산입할 예정이라면 그러면 무슨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중공제 받는 거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공제받는 무슨 공제가 돼요, 여러분? 이중공제가 되는가?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으로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로 산입할 금액은 요 양도소득세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빼내라 그럽니다. 빼내라.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라고? 빼내라 그 얘기입니다. 왜 뺀다고요?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거 별표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 소득세는 무슨 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간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매년 1월 1일 과세기간 개시일로 해서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거죠. 근데 자, 직전 년부터 계속해서 뭐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 내가 올해 뭐 한가 여러분? 양도한 거죠. 그러면 요 부동산에 임대돼서 뭐가 부과되고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여러분. 그다음에 양도에서 뭐가 부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근데 이때 임대 부동산에서 뭐가 발생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필요 경비가 발생한 것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임대 부동산에서 필요 경비를 잡았대요. 그럼 이 필요 경비를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두 군데에서 동시에 떨 수는 있고 없고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떨어야 된다. 그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에서만.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떨어. 그래서 여러분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금으로 공제를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금을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받을 수 있고 두 군데에서 둘 다 공시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반드시 요 임대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한 필요 경비는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금으로 산입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으로 산입해야 되는 거지 두 군데서 동시에 떨 수는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면 이중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종합소득세 계산 필요를 잡으면 양도소득세 계산 필요를 잡을 수 있고 없고 양도소득세 계산 필요를 잡으려면 종합소득세 계산 필요를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들은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을 수는 있다 없다 그 얘기들은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 거냐면 이중공제 방지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를 잡았는데 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를 잡으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여기서 빼란 얘기죠. 양도소득세 필요를 잡으면 취득해서 어떻게 하라? 빼내란 얘기죠. 그래야 둘 중에 한 군데서만 공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가에는 양도소득세 필요를 잡았던 것 중에서 사업소득인 종합소득세 때 필요로 산입할 예정이라면 뭐가 되는 거니까 이중공제를 받게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해서 그때는 그 금액을 취득해서 어떻게 하라? 빼내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뭐죠, 여러분? 수선비고, 수선비 중에서 상대적 중에서 큰 거를 우리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라 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럼 이때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는 뭐냐? 자, 일단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에 대한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거나 또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의 증가를 수반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냐?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 뭐예요라고 부르냐면 그 수선비 지출에서 그 자산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또는 가치가 증가되는 이러한 효과를 수반하는 수선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고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금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요 내용 연수 연장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시험에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의 대표로서 여러분 바로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익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익에 지출한 비용 요것이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용계래 이렇게 정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익에 지출한 비용 여기에 바로 양도비가 되는 것이고 이거 위에다가 이제 우리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라든지 또는 토지 이용의 편의를 하여 여기 이용 편의 용계리죠. 장애 철거 비용, 도로 신설했을 때 그 신설 비용, 도로 신설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상 공유를 했을 때 그 가해 또는 사방사업 소요 비용, 기타 이하 유산 비용이 다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분류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비는 글자대로 자산을 뭐하게 하여? 양도하게 하여. 자산을 양도하게 하여 지출한 비용.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양도비가 되는 거죠, 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갖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 등기 신청서에 매입필증이 첨부가 되면 뭘 받아주냐? 등기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걸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지 않고 중도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만기가 보통 3년, 5년, 8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장기간이 되는데 그 3년, 5년, 8년, 10년, 15년, 20년에 받을 돈을 미리 지금 땡겨서 팔아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원금을 다 받아 못 받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때 이렇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이 있으면 요거를 바로 그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비로 분류를 해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때에 이 국민주택채권을 팔 때 여러분 금융기관이라든지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외자 여러분 금융기관 이외자라는 거 적으세요. 누구죠, 여러분? 실무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법무사죠, 여러분. 법무사. 자, 이렇게 법무사 등한테 양도받았죠. 그럼 이때 법무사는 사금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팔았을 때 매각차손보다는 법무사한테 팔았을 때 매각차손 금액이 더 커집니다. 손실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법무사 사금융이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금융기관의 외이자 즉 법무사한테 양도했을 때에는 매각차손을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네가 그거를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팔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필요 경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기 우리 보상금이 나왔을 때 협의매수나 수용을 당함으로써 보상을 받았을 그 보상 금액은 여러분 증액과 관련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도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요거 다 실지 거래가에 할 때, 실지 거래가를 할 때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반드시 뭐 할 때만? 실가로 할 때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가로 계산할 때만입니다. 그러면 실지 거래가로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때 증빙서류는 바로 계약서나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지출 증명서를 뭐하거나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되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특히
필요 경비를 지출한 연도 각 소득 금액을 할 때 종합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에 필요 경비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해서 이거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라 그랬죠, 여러분. 또는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액이든지 여러분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나 아니라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나 이런 다 폐지가 된 것들이지만 종전 법률에 따라서 부과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보유세는 필요금을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잊지 마시고요. 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 여러분 절대 즉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냈겠죠. 그 자산을 양도를 하면 그때 납부한 상속을 받아낸 상속세, 증여를 받아낸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양도차익이 나면 이제 양도차익이 나면 여기서 뭘 차감하는 거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십니다. 양도차익이 나면 여러분,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는 글자로 장기 보유했을 때 특별히 공제를 해주는 거죠. 별표에서 얘기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 특히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공제 대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공제 금액 얼마예요? 얼마를 공제 줄 거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장기 보유는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보유죠, 여러분? 3년 이상 보유를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아무한테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동산일 때만 해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다만 이렇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일 때 한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데 여러분 첫째 미등기 양도세 제일 나쁜 놈이 미등기 양도였죠, 여러분. 그러면 미등기 양도 때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미등기 양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했죠. 또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해당에 대해서 2주택 이상에 해당이 되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일 때는 이렇게 누진세도 할증 과세가 되는 거죠. 이러한 누진세도 할증 과세된 주택일 때는 이 두 가지 미등기 양도 할증 과세된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라는 걸 좀 잡아두십니다. 또한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우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분양권을 절대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조합원 입주권에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된 거죠. 그럼 이때에 여러분 여기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 승계조합원을 말하는 거고요. 승계 취득한 입주권을 우리 입주를 하지 않고 중간에 뭐 하면 매각하면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 입주권을 제외한 것은 뭐를 말하냐? 즉 얘는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거죠. 이때는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조합원을 말하는 거고요. 원조합원을 말하는 거고, 요 원조합원이 양도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이때에 이 원조합원이 양도한 조합의 입주권은 여러분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든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토지분이나 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해서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여러분 양도차익, 우리 양도차익이 나온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개하기 전에 나온 양도차익에다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때 여러분 이 보유 기간별 공제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이나 보유원 연수당 1년당 몇 프로 여러분 2%를 하되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만 받을 수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여러분 양도책 100%까지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프로까지만 양도책의 30%까지만. 여기서 30%를 몇 년 이상 보유한 거죠, 여러분? 15년 이상을 보유한 거죠, 여러분. 15년 이상을 보유하면 여러분 15년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30%죠, 여러분. 그래서 1년당 몇 프로를 하다 2%를 해서 여러분 4년 보였다 그러면 이 4년 곱하기 2%는 8%. 8년 보였다 그러면 8년 곱하기 2%가 얼마? 16%. 12년 보였다 그러면 12년 곱하기 2%가 24%. 자, 20년 보였다 그러면 20년 곱하기 2% 40%가 나오죠. 그 밑에는 몇 프로까지만? 30%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으십니다. 다만 예배가 있는데 이게 예배 규정입니다, 여러분. 예배죠. 1세대 1주택으로서 여러분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했다. 물론 얘는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보유한 거죠, 여러분? 3년 이상 보유는 전제로 하는 거죠. 3년 이상은 기본이고 3년 이상 보유는 기본이고 and 그 3년 이상의 보유한이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 거주했다. 이건 누구죠, 여러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얘는 비과세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죠. 그럼 얘들은 따로 구분해서 보유연수 따로 거주연수 따로 구분해서 보유연수 곱하기 4% 거주연수 곱하기 4% 하되 최대 몇 프로까지 80% 한도로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예외 규정이죠. 이건 누구일 테만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나온 금액, 양도채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금액을 뭐라 하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즉 양도채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는 거고요. 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여러분 국내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하나, 신탁 수익권 하나 이렇게 네 가지의 소득별로 구분해서 각각의 소득별로 구분된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얼마씩이면 연간 250만 원씩을 공제해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니까 250만 원 곱하기 4니까 얼마냐면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년 동안에 공제 받으시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 금액은 1000만 원이 최대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다만 국내 부동산과는 별개로 국외 부동산을 또 양도했다. 그러면 이 국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추가 공제 250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국외 부동산까지 받으면 최대 얼마까지? 1250만 원까지가 받으시는 맥시멈이라는 얘기죠. 네, 맥시멈이 되는 거죠. 요걸 꼭 좀 기억해 줍니다. 특히 여기 소득별로 구분 공개한다.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여러분 소득별로 구분해서 네 가지의 소득별로 구분해서 각각 소득별로 해서 얼마씩 여러분 250만 원씩을 공제받는 거죠. 물론 주식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파생상품 등은 그때는 국내 거는 물론 국외 거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공제를 받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율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과세편이 나면 양도소득 과표가 나면 당연히 여기다 이제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 곱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을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로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여러분 최저 6% 출발해서 최고 45%까지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거든요. 이 종합소득세를 여러분 양도소득세의 뭘로 여러분 기본 세율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받는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여러분 이 원칙보다는 예외가 나오는데요. 예외가 별표 3개짜리네요. 근데 여러분 요 예외는요. 세율을 무겁게 하는 꼭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중과대상입니다, 여러분. 중과대상. 예외는 투기성 거래 등 중과 대상일 때는 요 누진세를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입니다. 이때에 예외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뭐죠? 미등양도죠. 양도세를 가장 나쁜 애가 누구랬죠, 여러분? 미등양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70%를 적용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죠?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 이때는 요 누진세에다가 10%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가 나온 건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세율에서를 정할 때 그러면 기본세에다가 몇 프로 더한다 그러면 10%포인트를 더한 거죠. 그러면 기본세율인 6%부터 45%에다가 10%포인트를 더한 세로 가자니까 얘는 최저 몇 프로부터 출발해서 16%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최고 몇 프로까지 하죠? 각 단계로 10%를 더하니까 그러면 바로 55%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율이 10%가 높아지는 거죠. 이만큼 더 내는 얘기입니다. 각 단계별 세율에서 10%를 더한 세율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한 세율. 최저 몇 프로부터 출발해서 16%부터 55%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10%만큼 세율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높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미등 양도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이제 뭘 따져서 보유기간 따지라고 합니다.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따져서 이렇게 1년 미만일 때의 단기성 거래, 단기성 거래,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단기성 거래죠.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이게 정상적인 누진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관리, 즉 토지나 상가 건물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단순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보유하면 50%, 그다음에 1년 이상이지만 2년 미만은 약간 낮은 40%세를 적용받는 거죠. 물론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년 이상을 보유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그러면 가능하면 양도소득세를 여러분 원칙 누진세를 맞으라, 예외를 맞으라. 원칙 누진세를 맞으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누진세를 맞으려면 최소 몇 년 이상을 보여야 2년 이상을 보여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또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양도했다 이때는 몇 프로냐면 70%죠. 그러나 1년 이상 2년 미만 몇 프로냐면 60%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역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했다 70%, 1년 이상이면 몇 프로다 여러분? 60%죠. 특히 여러분 요 분양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몇 프로짜리나 70%짜리나 60%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양권을 절대 무슨 세율이 못 나온다 여러분? 누진세율이 못 나온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은 70% 아니면 60%둘 중에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대 누진세율이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러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기타 자산 즉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라든지 또는 골프 회원권 또는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다. 그러면 기타 자산 여러분 얘는 무조건 무슨 세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양도소득세 세율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 조정 대상자는 주택의 할증 과세는 여러분 이거는 당분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이때는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도세에서 가장 나쁜 애가 누구랬죠, 여러분? 미등 양도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미등 양도가 뭐냐라는 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특히 취득 등기를 하고 양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미등 양도를 보지 않는 제외 대상이 있는 거는 미등 양도에서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얘는 취득 등기를 안 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취득 등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양도를 하면 얘는 미등 양도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 미등 양도에서 제외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그래 나 미등이 양도야 그럼 어쩔래 하면 일단은 여러분 미등 양도에 대한 불이익과 그래도 미등 양도일 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특히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 적용해 준다. 미등 양도일 때도 요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이익과 적용되는 것이 미등기 양도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여러분 신고 납부 갑시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소득세는 무슨 세목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항상 납세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스스로 계산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소득세는 여러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랬죠 여러분? 5월달에 납부하는 거다. 즉 소득세는 기간세이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 1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소득 발생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요때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당해 연도 중에 양도를 했어도 그 양도했을 때 양도 소득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죠, 여러분. 다음 연도 5월 달이 돼야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네가 부동산을 원래 양도를 했으면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합해서 1년 단위 합해서 이걸 언제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라는 얘기라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네가 양도를 하면 요 양도 물건의 양도세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뭐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 합니다. 세 번 양도하면 세 번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할 때마다 양도 물건의 소득세를 어떻게 하냐면 신고 납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는 여러분 신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본래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여러분 확정 신고가 있고 여러분 확정 신고 납부가 있고 여러분 양도한 납부 일정한 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라는 여러분 예정 신고 납부 이렇게 두 가지가 갑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양도세 예정 신고가 중요한 거죠. 양도세 신고가 예정 신고가 중요한 거죠. 별표 3개. 그래서 여러분 신고 대상자 별표 2개 정도 표시해두고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여러분. 그럼 이때 예정 신고는 원칙으로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2월 이내죠. 그러면 만약에 7월 9일 날에 양도를 했다. 그럼 7월 9일 날 양도하면 여러분 그 7월 9일이 속한 달의 말일은 7월 30일부터 2월 이내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9월 말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첫째,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여러분 이건 중개업서 배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이 매매로서 허가를 받기도 전에 잔금을 지급할 때는 그때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몇 월 이내가 되고 여러분 2월 이내죠. 그래서 여기는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월 이내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로 신고가 되는 유상양도부는 양도에 속한 달의 말부터 여기는 몇 월 이내죠, 여러분? 3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는 여러분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그래서 원래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해야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가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거죠. 뭐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왜 안 했어?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럼 이때는 바로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하거나 적게 납부했다. 그때는 납부지원 가산세 하루당 10만 분의 22에 납부지원 일수로 해서 여러분 납부지원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는 여러분 항상 소득세가 있으면 여러분 소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소득세에 대해서 항상 몇 프로를 10%를 반드시 한 번 더 모르낸다면 지방소득세 한 번 더 낸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소득세 그러면 항상 뭐가 쫓아온다면 지방소득세 10% 쫓아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관해서 감면을 받았으면 그때는 감면세에 대해서 20%를 바로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는데 이때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로 분류를 하는 데 반해서 소득세가 있는 것은 항상 지방소득세 10% 여러분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 분류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또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여러분 얼마 이상이 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 초과하면 여러분 두 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인정되지만 양도세는 절대 물납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6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물납이 인정됐었습니다만 2016년부터 여러분 다른 세금과 똑같이 양도세도 물납 제도가 폐지가 돼서 이제 물납할 수 있고 없고 그러나 아직도 양도소득세가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1,000만 초과 때는 두 번으로 봐요, 여러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양도세의 마지막이 되면서 입문과정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문과정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 이런 겁니다라는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하고 충분히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